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합참의장의 밑에 전투부대가 있는 거예요. 특전사도 있고 수방사도 있고 이들이 움직이려면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합참의장이 국회에 나와서 몰랐다고 하잖아요. 일단 그 말을 믿는다면 합참의장의 승인 없이 부대가 움직였어요. 군대는 상명하복의 지휘권이 살아야 돼요. 이 지휘권을 흔들었어요. 지휘권을 역행했어요. 그러면서 병기 휴대하고 나갔어요. 그게 반란이에요. 맞죠. 그게 반란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특전사령관 물론 자백했고 이 사람은 감경해줘야 돼요. 이상현도 좀 감경해줘야 되지만 기본 베이스는 이진우나 박종문이나 그리고 여인영이나 다 반란이에요. 맞습니다. 그 반란을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했어요. 근데 이 국군 통수권자도 탄핵 결정문에 2025 헌나 8에 따르면 국군 통수권자 의무를 위반했대요. 헌법에 지켜야 될 지휘권이 있어요. 군의 지휘권. 그 헌법이 말하는 지휘권을 국군 통수권자가 역행했어요. 네, 대역행이에요. 네. 다 반란이에요. 다 반란. 네. 이걸 지금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해요. 뉴스타파인가? 거기 정도가 지금 예,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위임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시 넘어갈게요. 행정공무원이야 이게. 자, 국방부에 지금 제가 이해가겠지. 국방부 장관이 밑에 있는 군인 장군들 중에 비위가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의 감사실 통해서 비위를 확인하고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육군 참모총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육군 참모총장은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없어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 많은 인원을. 그러니까 지작사령관, 제1지작사령관, 제2지작사령관, 포스타예요.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주고 이 사람들은 이 지작사령관 여기 군단이 없고 1지작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밑에는 군단들이 있어요. 3스타한테 다시 위임을 줬어요. 그리고 군단 밑에는 사단이 있어요. 또 위임을 줬어요. 사단 밑에는 여단장이 있어요. 여단장 밑에는 대대장이 있어요. 대대장 밑에는 중대장까지. 다 지휘관이에요. 권한이 위임됐어요. 그거 다 국방부 장관의 권한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임이 됐다는 건 뭐냐면 중대장이 자기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이 업무, 중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한과 책임과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터치 못하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8조에 권한이 위임되면 그 사람이 그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조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그 윗사람 중대장에 대해서는 대대장 사전 승인 받을 수 없어요. 금지예요.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의 조직 문화의 원칙이에요. 행정부에서 조직 문화의 원칙이라고요. 정부조직법 6조와 그리고 그 밑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은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공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공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재를 할 때. 그게 바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윗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주고 협의를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전에 규정을 만들어요. 예규, 내규, 행정규칙 이렇게 따라서 하라. 근데 권한을 줬는데 만약에 위반했어요. 그럼 그 사람 처벌받으면 돼요. 처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부에서의 원칙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은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할게요. 검사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이 준사법기관이래요. 준사법기관. 죄송해요. 거기 뭐야? 준사법기관. 그 얘기는 준헌법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사법기관이 바로 법관이에요. 법관. 사법기관, 사법부, 그게 법관이라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법관. 바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이 속한 법원에 둔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줘요. 법관. 이 법관은 중요한 게 뭐냐면 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리하고 판단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독립해서, 이 말이에요.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헌법기관의 기본은 독립이에요. 독립. 업무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해야 돼. 행정부하고 달라요. 행정부하고 달라. 행정부는 권한을 위임을 주고 너가 해 일단. 근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감독받아. 그리고 처벌도 받아. 이 관계예요. 그러나 헌법기관은 그게 아니고 독립이야. 독립. 내가 판단했어. 1심 판단했어. 판사가. 그거 불복해? 그럼 항소심 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다고 판사가 처벌받아요? 안 받잖아. 안 받잖아. 물론 여기서 법 왜곡죄가 있으면 처벌하자, 이런 논의가 이제 있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독립이라는 의미. 독립이 바로 헌법기관이에요. 이게 사법기관이에요. 근데 걷다 대고 검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준 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검찰청법 7조의 2, 이 부분 오늘 처음 얘기해요. 공식적으로. 물론 제가 유튜브에 오늘 오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왔는데, 7조의 2, 원래 7조가 있어요. 7조는 네가 이래, 그리고 감독받아. 이거는 정확하게 행정부의 조직 문화에 부합해요. 그런데 7조의 2를 딱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줬어요. 뭘 만들어줬냐? 1항에서는 검사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밑에 있는 검사한테 시킬 수 있다. 2전 시킬 수 있다. 일을 시킬 수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2항이 문제예요. 밑에 있는 검사가 하는 일을 2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검사한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검사한테 승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한테 검사 150명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폭이지?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이라고요. 바로 이 7조, 검찰청법 7조의 이 대못을 삭제시켜야 돼요. 이 대못을. 동일이라고 하면서, 동일, 지들은 위아래가 다 동일이라고 하면서 준사법기관? 준헌법기관? 웃기는 소리예요. 헌법기관이 되려면 독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의 행정기관은 위임이 돼야 되고, 그러면 준사법기관이 되려면 독립과 위임의 가운데 있어야지. 가운데 있어야지. 그런데 독립도 아니고 위임도 아니고 조폭처럼 동일이라는데, 동일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자기들이 준사법기관, 준헌법기관이 돼. 그러니까 헌법 65조에 따라 검사들은 파면할 때 탄핵해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탄핵은 헌법기관일 때 하는 거야. 헌법기관일 때. 탄핵은 헌법기관일 때 탄핵하는 거야. 징계, 공무원의 징계 중에 파면, 이 부분은 헌법기관일 때 탄핵이라는 절차로 하는 거고, 그냥 행정공무원이면 그냥 행정징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에 검사징계법에 뭐 법무부 장관이 뭐 파면 징계할 수 있게 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뿌리를 제거해야지. 그 뿌리가 바로 검찰청법 7조의 2라는 거예요. 통일. 이 조폭문화 이거 빼버려야지. 검사장이 지 마음대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징계할 때는 검찰총장만이 징계권을 갖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행정부 전체 중에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이 이 전체 조직의 어떤 룰을, 예외를 설정하려면 정부조직법 6조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은 위임으로 한다. 단 검사의 경우에는 동일체 원칙으로 한다는 예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일본말 해서 죄송한데 뭐 일본에서 수입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법률이. 법률 유보, 법률 위, 법률 유보, 즉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있어 법치주의예요.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검사 독립체의 원칙은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정보조직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이런데 검사들의 경우에는 위임이 아니고 독립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검찰청법 7조의 1을 싹 삭제해버리면 그냥 니들은 행정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안 들려요? 그거 왜 무급세는요?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요.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없애야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러는지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규정 지금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모를까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를까요? 맞아요. 네. 사람을 쓰되 뒤통수 맞는 것까지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원칙과 기본으로 행정을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찰 개혁에 지금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못을 박아놨는데 이런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 대못을 박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청법 7조의 2. 예, 검사 동일체의 원칙. 자기들은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다르다. 우리는 위아래가 같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12조 1항에 적법 절차의 원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9차 개헌 때 1987년 60 항쟁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12조 1항이 그냥 법률에 따라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렇게 적법 절차를 넣었다고.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미국 헌법에서 갖고 왔어요. 미국 헌법에서.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서 생각한 게 사람을 믿지 말자 이거였어요. 권한은 고이면 썩는다. 그거를 절감했어요.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적법 절차를 둔 거예요. 권한은 고이면 썩는다.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자기가 도구라고 했어요. 고이지 않게 해야 돼요. 현재의 균형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기본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원칙과 기본을 적용해야 돼요. 여기다 대고 이번엔 나를 믿어봐. 내가 이 사람 한번 써볼게. 좋아요. 써요. 근데 뒤통수 맞는 것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문재인이 왜 무너졌어요? 뒤통수 맞은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찰청법 7조의 2를 대못을 뽑아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하겠냐? 네. 저번에 어느 김호준인가요? 거기 가서 거기 어떤 분 검사 출신 국회의원 대놓고 그냥 붙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대학교 4년 자발적으로 중퇴한 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는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한테도 저는 잘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원칙은 기본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 진영에 무슨 변호사하고 왜 싸우냐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냥 싸워버려요. 저는. 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견제해야 돼요. 검찰청법 7조에 반드시 삭제시켜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장 독점권 이거요.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권 이거 웃긴 얘기예요. 이거 정말 웃긴 얘기예요. 왜냐 헌법에 검사가 등장하는 게 딱 조문 두 개예요. 12조 3항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또 압수하고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 이거 중요해요.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야 한다. 영장주의예요. 다만 그 안에
검사의 신청이라는 단어. 검사가 처음 등장해. 거기에. 그 검사들은 여기 검사 등장하잖아. 헌법기관이야. 우롱하는 짓거리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16조. 주거를 압수수색할 때에도 검사의 신청.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야 된다. 이게 딱 두 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검사의 신청이에요. 신청. 헌법은 신청이에요. 신청과 청구는 달라요. 신청은 일정한 자격이 되면 누구나가 중요한 거야.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구청에다 신청하는데 특정한 사람만 신청해요? 자격이 있으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청이에요. 헌법은 신청이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그 밑에 형사소송법. 이거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청구라고 갖다가 청구라고 해서 청구. 청구는 뭔지 아세요? 특정한 사람만. 권리예요, 권리. 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했냐? 그때 당시 왜 가능했냐? 그때 당시 수사의 구조를 보면 공수처는 없었어요, 옛날에. 경찰이 있었고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면 몽땅 다 보고해야 돼요. 이첩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가 최종 수사 결정권을 가졌어요. 최종 수사 결정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수사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영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 오케이 그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 형사소송법에다가 이 신청은 청구다. 청구라고 해놓고 그 다음 또 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변했어요. 상황이 이제는 검경수사권에다가 공수처까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있고 지금 이렇게 그리죠. 검사가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있고 대등이에요. 대등. 지금은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요. 기소만. 그 수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경찰이 한다고요.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들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수사 종결권을 가져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것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가져요. 그러면 상황이 변했잖아요. 상황이 변했고 각자 종결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결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는 사람, 권한이라는 게 자격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거 압수수색이 필요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도 판단하고 검사도 공수도 판단할 수 있죠. 각자 신청할 수 있어야지. 그게 헌법 12조 12조 3항과 헌법 16조의 취지에 맞는 거죠.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안 돼 있죠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모르고 이쪽은 조용하고. 원래 대못 박은 사람들은 잘 알죠. 침묵하죠. 자기 조직에 자기들 검사라는 바운더리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이번에 중수처 만들고 기소 다 좋아요. 검찰 청구 형사소송법에 검사 영장 청구라는 단어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헌법은 신청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검사의 신청. 왜? 최종 수사 종결권이 검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사 바뀌었으니까 제도가 각자 수사 종결권이 있으니까 검사를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바꿔. 헌법을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바꾸고 그 밑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다음에 공수처법에 각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검사의 영장 독점 이거 금방 해결되는 금방. 네. 이런 얘기도 안 하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좀 필요한 거죠. 일단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이들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대목과 같은 조합,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준비했던 사법개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법 구태타가 일어났죠. 네. 지기현. 아니 윤석열이가 친군사 구태타를 일으켰는데 그렇잖아요. 병사들 동원시켰잖아요. 경기지대에서.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 갖고 있으니까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친이잖아, 친이. 네. 친인데도 구태타를 일으켜요? 장기적으로 해먹으려고. 또 그거였잖아요. 군사를 또 동원했고. 네. 친이 군사 구태타. 아니 발라 맞잖아, 이 용어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 힘도 동조하고, 그리고 그 한덕수, 조태영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네. 안가 4인방 당연히 신이니까 거기 동조하죠. 당연히 그들도 동조하고. 네. 그러니까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의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헌법의 의무를 이렇게 무시해요? 세상 살다가 정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길러지는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 제도가 사회 대개혁, 교육 대개혁이 필요하고, 교육 대개혁이 되려면 그 근저는 검찰 개혁이 되면 돼요. 우리는 검찰 개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변호사 와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한 절반을 그냥 줄여버리면 되겠네요. 절반 AI로. AI가 지켜주겠네요. AI로. 제가 70살이 되면 모든 국민들한테 그냥 다 변호사 수준으로 서면 쓸 수 있도록 알려주려고. 그래서 변호사 그냥 절반 다 집으로 돌아가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쪽으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이런 불균형, 기이한 교육이 되지 않게. 그걸 지금 저는 소망하고 있는데, 다시 넘어가서 조기현이가 갑자기 조기현 법관이죠. 법관이라고 헌법용으로는 법관이죠. 네. 지기현. 네. 죄송합니다. 조희대와 지기현 법관, 조희대 법관 헌법용어로. 근데 이제 법원조직법에 거기에 뭐 대법원장, 대법관, 뭐 판사 그 밑에 용어들이고, 헌법용어로는 법관. 지기현 법관이 구속을 취소시켰어. 그것도 파면된 사람인데. 적어도 내란 박세현이가 말하는 내란 수계로 지금 자기들이 지금 공소장이 뭐 100몇 페이지예요. 어떻게 공소장을 그렇게 써요? 그거 웃긴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공소장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공소장은 그 일시, 장소, 그 다음에 행위 태양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쓰는 건 증거까지 다 집어넣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거 다 헌법과 법률에 맞는 공소장 아니에요. 하여튼 맞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100몇 장을 공개했잖아요.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 무조리. 뭐 비상계엄도 헌법에 위반되고 국무회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회 그 정치활동 금지시킨다 그러고, 뭐 문을 뭐 도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다 끌어내라고 그러고 다 나왔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대역죄인. 맞아요. 근데 이런 자를 지금 구속을 취소시켜줬어. 그리고 나서 나와서 막 활동을 하더니 조용히 있는 듯 하더니 아마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기저기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 특히 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 못하게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조희대 법관인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기현 법관과
조이대 법관이 바로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법권, 사법부, 삼권 분립이죠.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헌법기관인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헌법의 제도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총론적인 조항이 10조예요. 10조. 모든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그냥 행복 추구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두 합쳐서 평등, 자유, 기타 등등 다 합쳐서 행복 추구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최대한 보장이에요. 최대한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10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총론적 입장이에요. 그러면 법원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최후의 보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인 거예요. 정치적 중립이 필수인 거죠. 그러나 이번 친위 구테타에서 본 것처럼 사법 구테타에서도 본 것처럼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단합된 민주시민의 힘이었죠. 네. 단합된 민주시민의 힘이었죠. 그게 바로 주권이죠. 그게 바로 주권이죠. 그래서 이 사법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헌법 1조 2항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즉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부분을 법관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이 세 개 기관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요. 뭐 4년에 한 번씩 뽑아요.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 그러니까 그때는 반짝 좀 국민들한테 잘하는 척 해야겠죠. 또 대통령도 선거할 때 뭐 절하잖아요. 반짝하죠. 그런데 이쪽은 사법부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헌법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사법 개혁의 명분이자 근거는 바로 헌법 1조 2항이에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희들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야. 이건데 그러면 101조에서 분명히 사법권은 법관이 있는 법원에 둔다. 이렇게 했어요. 103조 되게 중요한 엄청 중요한 조항이 103조예요. 사법부의 존립 근거. 사법부를 사법부로 인정할 수 있는 이거 인정 안 되면 니들 다 그냥 개혁시켜버려야 되는 그게 바로 103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3조에서 두 가지. 하나는 너희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리하고 판단해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법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죠. 또 하나 독립해서 심리하고 판결 내려라. 이 두 가지. 두 가지. 아무리 내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판사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대법원장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독립이요. 이 독립을 놓치면 법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 법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독립 안 하려면 판사 하지 말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맞아, 해야 돼요. 어?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독립이에요.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독립이에요. 저 같은 사람. 군 법무관 때 300명 중에 299대 1로 싸웠어요. 맞습니다. 고 김문중이 사건. 다 자살이래요. 그 아버지가 한번 왔어요. 2007년에.
A4 박스에 한 뭐 7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자료를. 그 정의 사제 구현단 청구 그쪽에서 막 도와주셨어요. 1998년 2월 24일 사건이에요. 근데 할 만큼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쏘면 바륨이 여기 묻어야 된다.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여기 안 묻었으니까 얘가 쏜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이터나 이런 과학적인 거는 모르겠어 난 솔직히. 근데 판결문 3개가 있었어요. 판결문 3개가 그쪽에서 잘한 거예요. 정의사제 구현단 변호사가 비틀어서 이쪽은 다 자살이라고 그러니까 비틀어서 내 아들 자살 아닌데 자살이라고 해서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 그 24기 육사 24기 예, 김척 장군 아들은 육사 52기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를 비틀어서 나온 거예요 법원으로. 여기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자살이나 타살이냐 판단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잘한 거예요. 1심에서는 타살이라고 했어요. 타살이라고 했어요. 되게 용기 있는 판사였어요. 서울중앙지법에. 근데 서울고등에서 뒤집었어요. 역시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네? 타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갔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명이라고 했어요. 불명. 알 수 없다. 아니 물에 발글명 모르겠다. 왜 그러냐? 처음에 사고가 나면 초동 조치 이게 폴리스 라인 긁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쪽이 JSA 미군 지역이라 다 치워버렸어. 사람을 다 치워버리고 물 청소를 해버렸어. 그래서 초동 증거가 없어요. 설레만 있어. 그래서 대법원에서 모르겠다 이랬어요. 아니 모르겠다는데 그게 자살이에요? 모르겠다는 게 자살이에요? 아니잖아요. 난 그 판결을 보고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왜 지금 그때 당시 김태형인가? 그 사람 죽었대요. 죽었어요. 네, 마음을 잘 써야지. 그 사람 죽고 그 밑에 있는 무슨 뭐 참모총장 그때 뭐 우리 법무실에 육사 출신에 다 법무관들 다 자살이래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근데 고민했죠. 저도 중령 달고 싶었어요. 소령에서 중령 달고 싶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내가 중령 달고 싶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 바로 이 사태야. 헌법에서부터 개헌법, 통합방위법, 그 밑에 쭉 작전해가는 법령, 그리고 전시대기 법령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거 책자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 군인들한테. 개헌법을 몰라, 개헌법을. 모르잖아, 지금. 박안수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대장이나 돼가지고, 창피하게. 그거 만들어주려고 그랬어, 나는. 난 중령시켜줬으면 그거 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하러 들어갈 거야, 나는. 자, 잠시 지금 나와 있는 거야.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는 중령은 다 하고 싶고,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 도와준다고 글만 썼어요. 용서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짓. 그래서 중령을 고발장을 써줬어요. 당시 우리 저기 법무관 저기 우두머리하고 저 조사본부장하고 이렇게 써줘.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3번째에 나갔어요. 3편인데 3번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대법원에 뭘 알아봤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제 불명 국민들 다 이제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다. 그때 우병우였나요? 민정수석이? 그랬어요. 네, 그때 우병우였어요.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똑바로 해줘야지. 무슨 박홍신군가? 뭐 이런 사람도 막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언론을.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누구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사건 싹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경험이 많아요. 싹 이렇게 하니까 얘가 싹 죽었어요. 맞아. 그 다음부터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써주면 그 다 알죠. 기무부대에서 다 알죠. 그때는 기무부대. 다 알죠. 기무부대에서 내가 썼다는 거. 이번에 그 최강욱 그 라인 법무관들 지금 안 시키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그 법무관 거기 갔어요. 최강욱 선배가 그 저 변호사 사무실 할 때 그때 거기 가서 같이 우리 군사법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런 논의했다고요. 그거 아마 체크됐나 보지 거기에 그 법무관들. 그러니까 다 그냥 지금 안 시켜. 시켰는데 뭐.
이게 지금 조직이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다. 바꿔야 돼. 네, 조직이 바뀌어야 돼요.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때 그렇게 제가 299대 1로 싸워가지고 그때는 쫓겨났지만 정권이 바뀌었네요. 이 얘기 좀 더 할게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그때 촛불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영역에서 군사법 영역에서 법무관들하고 싸우기도 버거웠어요. 그때는 이쪽에 나갈 생각도 없었고 제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었대요 정권이.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군 의문사 그 어머니들을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저거네. 저거 얘기해야겠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전화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ARS인가? 누구래요? 모르죠 제가. 근데 저는 군에서 7년 동안 이것도 전무후무예요. 교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3만 명이나 돼요. 더 많아요. 지금 나와 있는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곽종훈 다 저한테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호처에 있는 제가 아는 애한테 전화했어요. 중경한테. 야 여기 민정수석실에 전화번호 좀 줘라. 그때 027 그때 기억해. 027 시작했어. 하나 주더라고. 전화했으면 진짜 받더라고 누가. 나중에 알았더니 국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검사 중에 와가지고 세평 듣는 사람이래. 그래서 민정수석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그 사람이래.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너 왜 전화했냐고 그래서 이런 거 했다고 줘봐라.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거 가지고 보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했어. 그 노출된 거지. 핸드폰으로 갖고 저는 그때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요. 해군 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김경호, 김경수 그쪽도 김경수네. 그쪽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무슨 이메일 주소를 하나를 주면서 이쪽으로 다시 보내래요. 그때 프레지던트 포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에요. 그분한테 보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순직으로 된 거예요. 저는 독립이에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과 기본의 독립. 법하는 사람은 독립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법하는 사람들은 독립이어야 돼. 독립. 제가 좀 다른 데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법권은 제도적으로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최후의 보루. 여기서 중요한 건 법하는 독립. 그리고 이 독립은 바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조이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따르면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넘기고요. 12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면이 됐는데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이 됐는데 그리고 내란 수개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 외환의제, 외환죄 없어요. 그 부분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에게 특권을 줬어요. 이거는 뭐냐?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의 예외예요. 예외죠, 예외. 예외인데 외환의죄, 내란의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줬어요. 그러면 이 내란의죄, 외환의죄가 내란죄, 외환죄냐? 아니에요. 형법에 보면 1장, 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론의 1장이 내란의죄예요. 외환의죄예요. 그 밑에 몇 조 나온다고요. 그리고 2장의 내란의죄 밑에 87조 내란죄가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서 말하는 외환의죄, 내란의죄는 그 전체 조문을 얘기한다. 전체 조문. 그러면 외환의죄 중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혹시 저쪽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나? 국통처럼 한번 뭐 좀 공격해 주라? 이러면 여적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쪽하고 뭔 없었어. 근데 계속 공격하게끔 계속 유도해. 공격하게끔 왜 계속 유도해. 그럼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일반 이적죄는 되죠.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저쪽이 뭔가 공격을 하고 자기는 그때 계엄 선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노상원이 수첩 보니까 무슨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다 싹 다 내란 목적 살인이에요. 예비 음모예요. 그거 다 윤석열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됐어요. 이런 자를 풀어준다고요? 증거인멸하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하죠. 맞아요. 형사소송법 66조에 1항의 간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날로 계산할 건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공수처장이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야, 시간으로 계산했으면 윤석열이는 첫 때도 구속적부심 신청했고 구속 때도 구속적부심 신청했으니까 야, 둘 다 적용해서 해야지. 왜 하나만 적용하냐? 그래놓고 뭐 시간 지났다고 얘기하냐? 둘 다 적용하면 시간 안 지났어 임마. 그것도 웃긴 거죠. 웃겨요. 그것도 웃긴 거죠. 더 웃긴 건 지금 구속 기간이 지났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구속 기간이 지났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예요. 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 실무 제요 판사들 다 따라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안 따르면 법관 10년 재임용 못 받아요. 이거 위반하면. 맞습니다. 거기 보면 기소가 된 다음에 법관의 시간 재판일 때에는 이 구속의 재구속의 제한이 없어요. 재구속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2018 도고 19034 거기에 따르면 이때도 검사가 이게 해석해서 날을 잘못 계산했어. 그게 넘겼어. 넘겨가지고 이거는 명백해. 이건 시간이 아니고 날이야. 넘겼어. 이거 기소가 잘못됐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야. 구속을 취소해. 그렇지만 너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바로 재구속. 맞아요. 그렇지. 그거 그래야 되지. 아니 대법원 판결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걸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하지 않으려면 법관하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병나. 이런 자들이 숨어있다 튀어나왔다 지금. 윤석열이가 급하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뒤에 숨어서 그 누구죠? 권성동인가요? 용코로 걸렸는데 증거 가지고 장난쳐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거 위법으로 장난쳐 준 것 같아요. 검사들이. 쉬워요 증거 위법 장난쳐 주는 거. 네. 그래서 옛날에는 숨어서 음지에서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급했나 봐요. 급했나 봐. 윤석열 상황이 급했나 봐. 튀어나와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이대. 직결이 또 하나 잘못한 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됐죠. 네. 이때가 2016 헌나 1이에요. 이때는 이분은 대통령의 두 가지 지위 중에 행정부 수반, 헌법 67조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농단했다. 맞아. 왜 민간인한테 뭘 이렇게 자꾸 쓰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 같다 얘기하고 이러냐. 국정을 농단했다 이거예요.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 위반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행정부 수반 이 의무 위반인 박 전 대통령도 지하에서 올라온 것부터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재판 방청에 관한 규칙에 4조 2항에 보면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안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의 공익성, 공공성에 너무 중요하다. 그럼 네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개해요.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요.
MB 때도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고 내란 저질렀으니까 경찰들 동원하고 자기 밑에 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다 내란에 지금 동조시켰으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무 위반뿐만 아니고 아니 군을 망가뜨렸어요. 지금 군을 망가뜨렸어 이 자 때문에. 네. 이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군을 망가뜨렸어 군을. 지금 반란수계예요. 반란 대역 제일이야. 맞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헌정사에. 그런데 이런 자를 지금 첫날 비공개한다고 어디 시야로 들어가고 비공개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웃긴 것들이 변호사 판에 시기현은 지기현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도 아니고 그 뒤에는 충분히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독립도 내팽개쳤다. 너는 법관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파면당해야 된다. 네. 그렇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기현 사태가 이거예요. 계속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글을 많이 썼죠. 네. 실제 뭐 징계하라고 뭐 또 하기도 하고 뭐 바위에 계란치기죠. 그때 당시에는. 그다음에 조이대는 이제 더 급해졌어요. 더 급해졌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등록되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나봐 저쪽 진영에서. 이거를 이제 막을 대표 선수로 이제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등장했어. 자, 이 자의 죄책은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대법원장 여기도 조폭 문화 같아요. 맞아요. 이제까지 조폭 문화였어 여기도 내가 보기에. 그냥 진영할 때. 예? 검찰은 대놓고 그냥 자기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보고 야 이거 종로 만들어 7조에 2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냥 7조 밑에 7조에 2 집어넣잖아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여기는 그냥 대법관 하려면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법에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데 헌법에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102조 1항에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소부 대법원 일부 대법원 일부 소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부를 그러니까 대법원의 일부 2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리고 103조에 독립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 이 소부에 있는 사람들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소부의 심판권도 헌법상의 심판권이에요. 헌법상의 심판권이라고. 대법원장도 어이할 수 없는 심판권이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월 22일 날 배당했어요. 읽어보시죠. 배당했다고. 대법원 2부인가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기 한번 유명하신 분이 있는 소부라고 뭐 언론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배당했어요. 자, 배당이라는 게 뭐냐? 배당을 하면 그때부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심리를 할 수 있어요. 심리를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7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7조 1항에 우리 대법원이잖아. 대법원. 대법관 14명. 원칙적으로는 몽땅 다 모여서 해야지. 전원 합의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자. 이상적인 얘기지. 지금도 사건 많다고 저기 징징대면서 대법관 늘리자고 그랬더니 또 징징대고 있고. 그러니까 단서에 다만 헌법에도 소부가 있으니까 다만 3인 이상 대법관 3인 이상 소부를 두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먼저. 어떻게? 법률 중에 먼저라는 단어 들어가는 법률 처음 봤어요. 먼저 심리하라. 먼저 소부에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는 거예요. 배당받으면 소부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기록을 먼저 보고 세 사람이면 이 세 사람이 몽땅 다 합의를 했어. 그럼 재판할 수 있어요.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야 이거 좀 기준하고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야 이거 너무 좀 사건 사이즈가 이게 우리가 소부가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4월 22일 날 배당하고 2시간 후에 전원합의체로 직권해고했어요. 맞아요. 박구선 심리도 안 했어요. 심리도. 노고도 안 했어요. 이 심리권은 소구의 심리권은 헌법상의 심리권이에요. 헌법을 걷어찼어요. 대법원장. 그런 대법원장은 법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죠. 맞아요. 헌법을 위반하는 자가 법관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음. 아니라고요. 백면 만들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의 존립 근거예요. 대법원의 존립 근거. 대법원의 존립 근거는 1심. 우리가 이제 보통 지방법원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잖아요. 3심제잖아요. 지금은 1심, 그 다음에 9등,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대법원의 존립 근거는 바로 형사소송법 383조예요. 383조.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하죠. 법률심. 네. 그러면 법률심의 반대가 사실심이죠. 사실을 심리한다. 그렇잖아요. 네. 법률을 심리한다. 법률심이에요. 383조가 바로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대법원은 법률심 하려고 존재한다. 라고 규정했다고요. 자, 이 부분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3단론법이 있어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가죠. 네. 문제가 됐던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허위사실 공표죄, 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에요. 대전제는 뭐냐? 야, 어떤 조항 위반이냐? 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야.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소전제는 야, 무슨 행동했냐? 무슨 행동했지? 아, 사진 중에 그 부분만 이렇게 했더니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뭐 골프 쳤니 안 쳤니에 대해서 안 쳤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 무슨 저 국토부에서 뭐 이걸 협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소전제.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은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끝나요. 여기서 끝난다고요. 맞아요. 여기서 허위 사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무죄 났잖아요. 항소심 하겠죠. 이게 판결이 형사소송법 났다니까. 383조예요. 파기환송했잖아요. 이거 허위 사실 여기서 판단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이대가 나타나서 종이 떨면서 덜덜덜덜. 이것은 허위이고 사실을 판단했어. 사실을. 실적인 판단. 국민을 개돼지로 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 했더니 뭐 민주진영의 변호사나 누군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확 그냥 때리려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성격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맞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맞습니다. 그건 줄기야. 예외적으로 383조에 예외적으로 사항에 얘가 사형을 선고받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그때는 좀 뭔가 잘못됐나? 그때는 사실 한번 봐주자. 그때 예외적으로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허위 사실 공표죄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야. 3천만 원 이하야.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어. 법률 위반이잖아요. 형사소송법 383조를 국민의 명령이라고요. 아니, 국민의 명령에 따라 판결 안 하려면 니들은 어느 나라 뭐 외계인이야? 맞아요. 이제까지 사법부가 이렇게 했다고요. 국민들은 몰랐어요. 네. 이번에 튀어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 구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개혁하자 우리니 독립을 운운해요? 여기 나오려고. 독립은 심판의 과정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받아야지. 니들이 무슨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는데 맞습니다. 결과를 통제 안 받아? 그럼 주권이네 니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독립 같은 소리야. 독립 같은.
가정에서 독립 똑바로 안 해놓고 헌법 1조 2항에 따라서 주권으로 니들 통제한다고 했더니 걷다 대고 독립. 그럼 주권으로부터 독립이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과 사법주권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저는. 그래서 막 열불 내고 있는데 혼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전원합의체라는 이름을 훔쳤어요. 훔쳤어. 전원합의체는 원래 기준 바꿀 때 산 거예요. 기준 바꿀 때. 왜냐? 아니 지금 4월 22일 날 배당하고 그때 1차 심리하고 4월 24일 날 2차 심리하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적고 5월 2일 날 선고해버리면 9일인데 다 어떻게 해요? 세계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고 자 이렇게 가서 결국 나온 게 파기환송이면 파기환송이고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후보 등록하는 것을 누가 봐도 정치적 개입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개입이지. 이걸 대놓고 해요. 대놓고. 국민은 대대지로 보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 이름을 왜 훔쳤냐. 전원합의체는 원래 기준을 바꿀 때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뻗어시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먼저 기준을 딱 정했어요. 뭐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야. 이게 뭐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반하는 거냐?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는 결국 기본권 중에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이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판단했다고요. 그때 기준을 설정한 게 1. 명백해라. 허위 사실이 명백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을 오도 내지 호도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고의로 했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리고 보충성 이거 중요해요. 이거 지금 선거의 공정성 아니에요?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맞아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선거의 공정성은 당선자에게 더 적용할 어떤 실익이 커요? 낙선자한테 적용할 실익이 커요? 안 맞는 거죠. 연달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대법관들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알기를 자기 후순위로 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형사소송법 383조 지네 마음대로 위반한 거 이런 재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재판을 제외하고 이거 지워버려. 그래서 형사소송법 위반한 판결에 대해서 이거 헌법 위반 아니야? 헌법재판소로 올려버려.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지인들하고 그래서 대법원에도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근데 그때쯤 헌법재판소에서 또 결정을 내렸고 이거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궤를.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전체 맥락을 봐라. 전체 맥락.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말의 단어 그것만 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라.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관들하고 싸운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너희들이 군을 알아? 너희들이 군인들의 생활을 알아? 그 부분 가지고 핀세트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해? 그거예요. 저도 그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전체 맥락으로 해야 돼.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고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해요. 의견과 사실. 허위 사실이니까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라.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형사소송법 317조 1항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게 사실이에요. 증거. 저 사람이 이혼했어.
그럼 이혼 판결문이 있죠. 그렇죠. 법원에 뭐 이혼 관련된 서류가 있죠. 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이 사람 태어났어. 출생 신고서가 있죠. 네. 이런 증거가 있을 때 사실이라고요. 의견은 뭐냐? 의견은 그 사실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느낌. 느낌 이런 거예요. 감정. 그에 대한 나의 느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만한 사진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요만큼만 지금 잘라가지고 이게 조작이잖아. 이 조작이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체 사진 중에 요만큼 자른 거 요것에 대한 나의 생각. 의견 조작. 그걸 가지고 조이되는 그걸 조작이라고 하면 너는 평생 골프 안 쳤냐? 거짓말 하지 마. 허위사실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유. 웃긴 거죠. 웃긴 거죠. 예? 웃긴 거야. 그리고 국토부에서 분명히 무슨 뭐 지시를 안 따르면 민사상 불이익을 왜 이거 증거는 맨날 가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렸잖아요, 이 증거를.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민사상 불이익준데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압박이잖아. 이거 뭐 협박하는 거 같네? 그렇지. 내 느낌. 평가. 그거를 보고 나의 평가. 압박 느껴. 감정. 사실에 대한 나의 평가, 나의 감정. 그것은 의견이에요. 이 부분은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 보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소 사실과 좀 부정확하다. 다소 과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 다소 과장, 전체가 과장이 명백해. 헌법재판소가 말한 것처럼 명확성이 없지. 이면 허위사실인데 다소 과장이 되고 다소 왜곡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표현의 다의성,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 보호에 집어넣어. 그렇지. 이거에 따르면 이재명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 그 기존의 기준에 맞고 대법원 판결 중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맞고 오히려 대법원 장관 그 9명, 10명이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한 판결을 했고 맞습니다. 과연 그거를 그들이 모를까? 알고 했어요. 대법원장 조희대가 알고 했어. 과연 독립해서 그렇게 했나? 9명이 아빠가 독립도 아니고 니들은 법관이 아니다. 나는 헌법에다가 얘기합니다. 네. 이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사법의 개혁 방안. 개혁은 우리 헌법에 있어요. 헌법 1조 2항. 1조 2항.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아요. 네? 지금 국민, 주권, 정부. 국민, 주권, 정부. 그렇잖아요. 네. 국민이 주권이에요. 사법 주권 아니에요. 이게 명분이에요, 이게. 이게 명분이라고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하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할 때 그때가 국민주권정부. 맞아요. 그때가 국민주권정부. 그거 지금 표방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기 있어요.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 진짜 대한민국.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민정수석 어떻게 되려나 좀 봐야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이다. 여기까지 좋았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독립 그러면 주권으로부터 독립이면 사법 주권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희들은 헌법 1조 2항을 부정하는 거야. 공부 좀 잘했다고. 공부 좀 잘했다고 헌법 위에서 놀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법관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해야 되고 독립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맞습니다. 법 왜곡죄를 처벌해야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하는 큰 권한을 가졌으면 그에 못지않은 책임도 커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헌법적 상식이에요. 그 맞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법 왜곡죄. 맞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번에 보여줬듯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헌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재판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판단받자. 판단받자. 네.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그렇게 하자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법무관들하고 엄청나게 싸운 테마가 공개예요. 공개. 저한테 다 줬어요. 징계기록 공개 한 200번 줬어요. 그래도 기소가 나오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비공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고발하고 있어요. 잘하십니다. 네, 고발하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법무관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걔네들의 머리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 나와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쟤네들 뭐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런지 검사 출신 가만히 많아요.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쪽 프레임 씌웠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몇 번 막 화도 내고 그랬죠. 화도 내고 니들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가야 되냐. 제가 한번 또 엄청나게 뭐라고 한 게 또 한번 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공개예요. 공개. 맞습니다. 독립의 전제는 공개 없이 독립 없어요. 맞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왕따 당하는데, 내부적으로 독립이 따르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데, 그리고 배제되는데, 맞아요. 저처럼 배제당하는데, 그래서 다 공개시켜야죠, 다 공개. 한겨도 나오면 그 다음날, 해야 됩니다. 그 공개 원칙 정에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대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 좀 이따 얘기할게요. 민주적 통제가 가능. 그래서 영장도 마찬가지. 영장도 검찰이 어떻게 장난치냐면 지속을 옷만 바꿔 입어요. 검사, 판사로. 변호사, 판사, 검사 동일체 일어나. 말이 좋죠. 말이 좋죠. 말이 좋아. 말이 좋아. 그랬더니 대부분 판사는 긴 멋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예? 그래가지고 일본 무슨 미치미치 그거 하는데도 장난치고 있고. 이쪽에서 판사 들어와서. 김현장. 그리고 법조 일어나라 했더니 검사 이쪽에 있는 애들이 옷 바꿔 입고 판사로 들어와서 영장 담당 판사하면서 영장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이거 통제하려면 그리고 영장을 발부할 때 왜 결정문을 안 써요? 네가 신이야? 맞아요. 그냥 네 느낌으로 발부 그럼 땡이야? 이유를 써요. 맞아요. 행정 절차 기본법에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죠. 이걸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할 수가 없죠. 몰래. 위에서 뭘 이렇게 시켜서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죠. 다 공개하라 이거야. 공개하라. 예. 영장 발부했으면 그 다음날 그 비공개 기준 만들어서 다 공개해서 더 중요한 거 이제 한국형 공공형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하신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원했어요. AI. 저는 그래서 지원했어요. AI 더 잘해. 네, 제가 지원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당적도 없어요. 당적도 없고 다만 그 정청래 그분이 그 법사위원장 할 때 저 불러가지고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니까 아 능력 있다. 몰라요. 그 전에 뭘 어떻게 했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현재 문제 해결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가 이분이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백성들이 총사에 걸렸는데 자기가 억울한데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써. 글을. 그러니까 그 글쓰기 한글을 만들어줬다. 나오잖아요. 애민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가보세요. 법정에 가보면
변호사라고 하는 자들은 어디 무슨 오늘 일부러 넥타이는 안 냈는데 판사한테 굽신굽신. 옷 입고 다니는 거나 품이 이미 건너갔고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아유 저게 변호사냐 마음도 지금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일반 민주시민이 더 말을 잘해. 맞아. 근데 판사가 자꾸 막아. 그죠? 아니 그 청구 취지가 뭐고 청구 원인이 뭐고 여기는 법적으로 자꾸 물어봐. 법적으로. 근데 이분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도 판사가 좀 괜찮은 판사면 들어주다가 아 뭐 변호사 선임하세요 뭐 이렇게 가고 옛날에는 뭐 늙으면 죽어야지 이랬다가 욕먹고 정배 들어.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보기에. 근데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봐.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 하고 싶은 얘기 다 이게 녹음해서 요즘은 이거 녹음하면 여기 다 한글로 바꿔주잖아요. 네. 한글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그 인공지능에 나중에 내가 다 알려줄 거야. 인공지능에다 넣어놓고 야 나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판사가 청구 취지가 뭐고 청구 원인이 뭐고 쟁점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만 되니 정리 좀 해줘. 쫙 정리된다니까. 구입하라 인공지능. 그래서 저는 지금 채찍 5년 전부터 이거 인공지능이 법률 쪽에 적용이 활발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했고 제가 3,000건 하면서 그때 변호부에 3명 그 다음에 행정부에 4명 사건이 많으니까 개인 사무실인데 9명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다 나는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줬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변호부 애들 보고 너희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라. 이거 관심 안 가지면 나하고 같이 가기 힘들다 라고 했는데 한 명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다 잘랐어요.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변호부에 있는 변호사 한 명한테 일주일에 기대할 수 있는 변호 서면 5일이면 하나 써주는 거 그럼 완전 베스트. 5개? 이렇게 안 해주고 3개에서 4개 그렇게 써줘요. 그것도 제때 써주느냐 그 다음에 내가 말은 하는데 그 방향으로 써주냐 자기가 알아서 써와요. 그럼 나 또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에도 4개 5개 써요. 그 경험으로 이번에 민주당은 왜 저러냐. 저쪽에서 저렇게 나가면 헌법과 법률로 뚫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몇 개씩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쓴 거예요. 이러던 차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공공명 무료로 최고급 인공지능을 쓰게 하겠다. 이거다. 이거다. 더 이상 본성동이나 나경원이나 거짓말하는 거 이제 조금만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 바로 그냥 야 너 헌법 몇 조 위반인데? 그냥 알아서 올리시잖아 이제. 알아서 올리시잖아. 그럼 쪽팔리지. 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이미 그렇게 되는데 변호사 반, 날라가. 법대 교수 반, 법원에 있는 판사 검사 반 다 집으로 가야 돼. 잘한다. 다 집으로 가야 돼. 아 나도 지금 혼자서 다섯 명을 하는데 5명 모두 하는데. 법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판사 제대로만 쓰면 한 사람이 판사 5명 목을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많을 필요가 없어. 많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져야 지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과열화되어 있는 뭐 변호사 하겠다고 과열화되어 있는 이 교육도 잡을 수 있다. 교육 개혁도 자기 소질에 맞게 인공지능 가지고 개발해서 아이디어가 중요하거든요. 생각. 남과 다른 생각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남과 다른 생각을 어디서 많이 얻었냐면
노자 도덕경에서 많이 얻었어요. 아, 자사의 중용에서 많이 얻었어요. 아이고. 저는 법무관 끝나고 3개월 시간 주는데 변호사 준비할 때 남들은 법무관 때 못했던 거, 뭐 민사 집행법, 뭐 공탁법, 뭐 이런 거 공부했어요. 저는 그거 공부 안 했어요 그때. 양처럼. 저는 그냥 노자 도덕경, 자사의 중용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옳았어요. 왜? 인공지능 돌리면 돼요 지금은. 공탁법 인공지능 돌리면 돼요. 그냥 내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네. 철학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철학을 가르쳐야 돼요. 철학을 가르쳐야 돼요. 철학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프랑스에 무슨 박갈로니? 예, 무슨 박갈로니요. 그 전 국민이 한 번씩 그 철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보이는 거죠. 어떤 그 나라의 그 해의 이슈. 맞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 뭐 이런 거. 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논해보자. 한번 문제 한 줄로 내놓고 그 청소년들도 대학 가기 위해서 쓰고 끝나면은 뭐 자기가 뭐 저명하다는 사람들 다 써야 되죠. 네. 뭐 서울대학교 뭐 대학원 너 뭐 국회의원 다 써야지. 다 돼 다. 너 무슨 생각하고 하고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딱 30분 됐습니다. 아, 잠시만요. AI 익숙하게.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준수 못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요. 뭐 국회에서 뭐 시간 오버하는 사람들 저는 진영을 떠나서 아주 싫어해요. 훌륭하십니다. 시간 지키는 게 실력이에요. 맞아요. 자, 30분 했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 질문하시는데 네, 제가 아는 법이네요. 저는 평범해요. 정말로 평범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능력이 있으면 그 평범함 때문에 더 빛이 납니다. 저는 평범해요. 네. 저는요, 지금 이제 AI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다 자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저희들 기존에 했던 그걸 지금 안 넣어주는 거잖아요. 공개를.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해요. 그걸 제가 70살 되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일당자 공개하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냥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팁 하나만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녹음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녹음하면 이게 다 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상담했잖아요. 그럼 이제 글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놓고 이 죄는 군인등 강제추행에 관한 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한 거를 그 AI한테 이 상담 내용은 군인등 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고 오탈자 좀 정리해줘 라고 쫙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왔어요. 사실관계 아까 그거예요. 대전제 소존제 적용 이거라고요. 자 소존제가 나왔어요. 사실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대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놓고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야 이거 군인등 강제추행 이거 성립돼? 그냥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군인등 강제추행 이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무죄 판결을 다 찾아봐. 그리고 이 무죄 판결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그럼 쫙 나와요. 쫙 나와요. 그럼 그걸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례하고 가장 유사한 판결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계속 붙여요. 그냥 이게 죄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그냥 쌤으로 묻는 게 아니고 관련된 걸 뒤에다 붙여요. 그래 놓고 얘한테 이제 그게 바로 딥 리서치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환상 현상이 안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다. 무죄를 주장한다. 야, 요 밑에 지금 무죄 판결에 정리가 된 게 있다. 여기 한번 적용해봐라. 적용해보고 과연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분석해봐라. 그리고 요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이거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한다면 분석해봐라. 그리고 글의 분량은 A4지 4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조는 뭐뭐이다로 하고 그리고 훌륭하다. 1, 노모자 1, 2, 3, 그 밑에는 중모자 1, 2, 3, 그 다음에 소목자는 가나다. 필요하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해서 정리해줘라 라고 포맷이 있어. 포맷이 아예 그냥 나는 포맷이 있어.
그렇게 해놓고 딱 돌려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료를 못 넣잖아요. 공개를 해줘야 돼. 그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이걸로 하세요라고 다 네, 올려줘. 올리는. 지금은 하면 지금 변호사들한테 총 맞을 거예요. 아, 자기 직업을 뺐습니다. 예, 지금 하면 총 맞고 70살 정도 되면 너 개경아 뭐 이럴 테니까. 지금은 예. 빨리 입각해 주세요. 그 지기현이나 뭐 조희대나 뭐 안창호나 뭐 이런 그 법관 출신들이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의적 판단 그런 그 정치적 그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법관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 정치 정계를 진출하지 못하도록 뭐 조항을 좀. 퇴임 후에 최소한 뭐 20년 동안 그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제도적 그 기본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개인적 의견은 뭐야? 직업 선택의 자유. 네. 아, 기본권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기본권이고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네.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으면 입법부가 바로 정치인들이죠. 네. 정치인들이죠. 이들이 정치인들이라고 하죠. 국회. 행정부를 가지고 정치인들이라고 안 하죠. 공무원이라고 하죠. 맞아. 공무원은 공무, 대한민국 전체 이익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도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로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되 자기를 찍어주는 사람들, 네. 국민들, 지역구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다- 주장할 수 있죠. 네. 이게 정치인들의 특징이자 뭐 예산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입법부로부터 독립이에요. 안 그래요? 네, 입법부로부터 정이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안 됩니다.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에 있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는 이쪽에 국민의힘의 입법부 쪽에 있다가 맞아. 국민의 선택을 받고 행정부의 수반이 됐단 말이에요. 행정부의 수반이 됐고 헌법에는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이에요. 맞습니다. 신분이 이제 국가공무원이 됐고요. 1호.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한테도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고 하려면 당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 할 때까지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맞아요. 뭐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헌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독립.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가치 있는 단톡방에서 나왔다. 뭐 좋아요. 그런데 당적을 행정부 수반일 때는 당적을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겠다. 라고 해서 당적을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래야 자기 밑에 있는 행정부 보고 여당 야당 어느 쪽에 편들지 말고 어느 쪽을 반대하지 마라. 아니 대통령이 여기 소속돼 맞아요. 있는데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데 여기에 반대를 해요? 말아요? 웃긴 거죠. 맞아. 제도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헌법 글 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는. 모범을 보여라. 당신은 이제 이로.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부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맞아요. 대통령이다 이제. 수반.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그 많은 공무원들의 우두머리다. 그 밑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려면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도 고쳐 쓰지 말아야 된다. 빨리 나가라. 맞습니다. 상식 아니에요? 당신이요. 적어도 이 대통령 정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처벌을 강화시켜야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진출을 못하도록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견 내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 없고 저는 제가 뭐 이걸 못하게 한다. 저 뒤에 그거는 한번 저는 질문 좀-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잠깐만 제가 얘기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얘기해요. 김호준에 가든 매물에 가든 저보고 뭘 얘기하다 보면 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된 얘기 아니면 안 할 테니까 나 얘기 시키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 좀 그래.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할게 쉬워. 어이구 죄송해요. 저 어디 먼저 가요? 하신 거예요. 네, 그다음 예. 하여튼 그 시원시원하고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뭐 이렇게 가려운 부분이 좀 시원해진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약간 궁금한 거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우리 공무원제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검사나 판사의 사직이나 퇴직을 하면 검사 판사들이 사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장관이에요. 변호사 자격을 줍니다. 맞아요. 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례로 보면 정관이에요. 바로 전에 범죄자를 피고인을 판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변호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악습되고 있는 부분에서 검사나 판사들이 공무원인데 저는 공무원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변호사 자격을 줘서 문제 생기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부분 한번 그런 제도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거기에서 내란 동조자들이 다시 국무총리 한덕수가 했고 그 뒤에 경제부총리 추상록이 했고 지금 최근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바로 전까지는 또 이주호가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금방 말씀하셨던 입법과 사법 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궁금한 어린이들이 저희한테 물어볼 때는 왜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는 어떻게 나오냐? 고난된 1번이 대통령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 입법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세 번째가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왜 뭐가 문제인지 일단 제가 깊게 생각해 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막 나갔더니 그 대전에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변호해서 자료 내라 그리고 막 의뢰인들한테 전화하고 그럼 의뢰인이 저한테 전화와요. 변호해서 전화 왔어요. 이거 어떻게 사건 선임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저 변호사 알았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지금 제도는 그렇게 해요. 지금 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검사가 하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던 사건을 해요. 라면 적어도 이 제도라면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는 지들끼리 층이 있다는 거지 지금. 맞아요. 정관예우를 없애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특권층을 항상 헌법 앞에 펴고 아니 나한테도 그렇게 3년 동안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으면 대법관 출신들한테도 그래야지. 맞습니다. 당신은 뭐 갑자기 100억이야? 영업이 왜 그래? 이거 너 어떻게 선임했니? 너 어떻게 알았니?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도는 그렇게 해놓고 장난치고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야 그럴 바에는 좀 일정 기간 좀 못하게 하자. 맞아. 일정 기간 못하게 하고 지금 변호사 천지백관인데 엄청 많은데 니까지 변호사 하냐. 그리고 AI 쓸 건데 오지 말고 그냥 너는 그쪽에서 계속 해라. 교수는 하든지. 네. 뭐 그거는 이제 국민 주권 결정의 문제죠. 국회의원들은 그게 제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합리적이죠. 지금은 매우 합리적이죠. 변호사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AI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이제 다 필요 없는데 필요 없게 만들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매우 좋은 응원합니다. 제안이시고 그다음에 그 대행의 문제는 이게 3권이 분릴 돼 있습니다. 3권이 분릴 돼 있고 이쪽 입법부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대등한 헌법 기관이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 다음 사람이 대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행정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부지휘관이 대행하듯이 그거는 법리적으로는 그래요. 법리적으로.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거는 행정부 조직 내의 법리고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국회의장 주권의 관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주권을 한쪽으로는 국회 의원을 줬고 한쪽으로는 대통령을 줬는데 대통령이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 나오는 놈들이 봤더니 이상하다. 헌법 위반하고 이상하다. 야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기준을 헌법 1조 2항으로 둬서 야 우리 국민 주권을 준 이 사람이 해라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죠. 네. 헌법 1조 2항에 따라 할 수 있죠. 또 입법해야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 논리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행정부 내부의 그 조직 논리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사장이 없으면 부사장이 하는 거고 과장이 없으면 밑에 있는 대장이 대신해 주는 거고 그 논리대로 해서 지금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번 사태 때문에 그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모두 입법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 같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앞서가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제가 마음이 놓이고 여기 참석하신 촛불행동 대원 여러분이 모두 법률가 이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보고 잠도 잘 오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 법률에 이제 적용될 것이다가 했는데 개인적인 민원사항을 한 분 말씀드려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52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육군훈련소 제주도에서 이길이 걸려서 병사를 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병사는 아무 혜택이 없어가지고 2000년도까지 제가 끌다 2000년도에 병무청에 국방부에다 민원을 냈는데 순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순직 유가족 혜택을 저희 어머님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연금도 안 받지만은 그런데 그 끝에 52년도에 3대 독자가 군대에 진집할 갈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그거는 병무청에 별도로 알아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안 알아보고 순직으로만 인정한 명예만 얻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서 AI로 제가 그 얘기하는 걸 갖다가 한번 좀 시연을 해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나? 지금은 안 되지. 다른 질문도 많아야 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공문이 나중에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실 분? 예. 여기. 저기서. 질문이 많네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가장 잘못한 건 아니 훌륭하죠. 저는 중분까지는 별개로 이번 아주 화제가 된 국정원에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전혀 말씀을 못 하실 게 없어서 잠깐 그 관련해서 줄 수는 있겠고요. 어제 보니까 그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기꺼이 그 특검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변호사님은 그래도 최상병 관련해서 나름 전문가 하시니까 그쪽 관련해서 또 적도 없으시고 자격도 충분하시고 그러는데 우리의 염원을 나눠서 한번 참여하셔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활약해 주시고 불러야가죠. 기회가 주어지면 할게요. 네. 마지막 질문자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 기본이나 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당에 공격한 사람들이 많아서 상관없습니다. 헌법에 뭐 모르겠어요. 중에서. 예, 말씀하세요. 어쨌든 법조 기득권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그것을 버리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용기를 가져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조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검사는 잡아조지고 그리고 판사는 방망이로 때려조지고 변호사는 먹어조진다고. 그래서 이 3조지가 우리나라를 망치는 커다란 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